미사일 발사를 즉각 중단한다.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겠다. 김정은 북한 최고 통치자의 한마디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철옹성 같았던 김정은 정권이 단 48시간 만에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대한민국이 쏘아올린 아리랑 7호 위성이었습니다. 30cm 해상도로 포착한 건물의 미세한 진동. 그 진동이 밝혀낸 김정은의 300억 달러 비자금과 비밀 숙청 명단. 그것이 북한 정권을 송두리째 뒤흔든 겁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서울입니다. 목표는 서울이 확실합니다. 저는 네이선 클라크입니다. 미국 국방부 정보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아침 7시,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버지니아주 랭글리 중앙정보국 본부 지하 3층 상황실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6개의 모니터 중 가장 큰 화면에 붉은색 포물선이 떠올랐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무수달리에서 발사될 미사일의 예상 궤적이었죠. 제 손에 든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지만 마실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붉은 선은 동해를 가로질러 한반도 중심부를 곧장 관통했습니다. 종착점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1000만 명이 사는 도시 한가운데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신뢰도 98%. 탄두 중량 추정치 600kg. 옆자리 분석관이 숫자를 읊조렸습니다. 핵탄두 장착 가능성 80% 이상입니다. 상황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0명 넘는 분석관들이 모두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누구 하나 말을 잇지 못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발사 예정 시각은 언제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48시간 이내. 정확한 시점은 파악 중입니다. 48시간. 이틀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 서울에는 지금쯤 사람들이 출근길에 나서고 있을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있겠죠. 그들은 자기 머리 위로 핵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는 걸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북한 통신 암호 해독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북한의 신형 암호 체계를 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와 천재 암호학자들을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죠. 바로 그때 상황실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레이첼 그린 국장이었습니다. 55살의 그녀는 국방부 정보국을 20년 넘게 이끌어온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모두 집중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가 상황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1시간 뒤 국방부 긴급 브리핑룸에서 5개국 정보기관 대표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나라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암호 해독 능력을 보유한 곳들이었습니다. 특히 영국 정부통신본부와 이스라엘 모사드는 북한 통신을 수십 년간 감청해온 전문가들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 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5나라 모두 북한의 신형 암호를 해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한 줄도 뚫지 못했습니다. 상황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옆에 앉은 제니퍼리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34세 그녀는 저보다 10년 넘게 어렸지만 암호 분석 분야에서는 천재로 통하는 분석관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제니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린 국장이 천천히 상황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모니터 화면들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복잡한 수식들, 암호 패턴 분석 그래프들, 신호 주파수 스펙트럼들. 수백억 달러를 들인 첨단 장비들이 빼곡했습니다. 여러분, 그린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암호를 수학 문제로만 접근해왔습니다. 더 빠른 컴퓨터, 더 정교한 알고리즘, 더 많은 연산.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암호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암호는 수학이 아니라 심리입니다. 그린 국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가 놓친 건 코드가 아니라 사람일지 모릅니다. 암호를 만든 사람의 생각,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습관 말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묵직하게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분석관으로서 저는 늘 데이터와 기술을 믿어왔습니다. 심리? 그건 너무 막연하지 않나요? 48시간 안에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린 국장이 말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상황실을 나가자 제니퍼가 제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말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의 열쇠가 될 거라는 걸. 오전 9시 국방부 긴급 브리핑룸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각형 테이블 주변으로 5나라 정보기관 대표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각자 앞에는 노트북과 암호화된 통신 단말기가 놓여 있었죠. 저는 그린 국장 뒤편 보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니퍼도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자료를 즉시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린 국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북한은 3일 전부터 새로운 암호 체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패턴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보유한 모든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영국 정부 통신본부 책임자 사라 윌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8살의 그녀는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슈퍼컴퓨터 세대를 풀가동했지만 한 글자도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암호 변경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구조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우리의 해독 방식을 연구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암호 해독 기술을 역분석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상상하기 싫었지만 가능성은 충분했죠. 이스라엘 모사드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북한 통신망을 감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암호는 다릅니다. 물리적 계층부터 암호화돼 있습니다. 전파 신호 자체를 조작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물리적 계층 암호화. 그건 전파의 주파수나 위상을 이용해 정보를 숨기는 기술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암호 해독 방식으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죠. 시간이 없습니다. 독일 연방정보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48시간 안에 발사 명령이 내려질 겁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가로채서 해독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린 국장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사 명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걸 알아야 합니다. 왜 지금인지, 누가 명령하는지, 내부에 반대 세력은 없는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사라 윌슨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회의가 묻어났습니다. 그때 제니퍼가 작은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클라크 선배님,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저는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제니퍼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한국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한국이에요. 무슨 뜻이죠? 한국은 북한과 같은 언어를 씁니다. 같은 문화권입니다. 게다가 북한을 70년 넘게 연구해왔죠. 어쩌면 그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실 저는 한국 정보기관과 직접 협력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미국을 통해 공유되는 방식이었죠. 직접 접촉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방법이 막혔습니다. 새로운 시각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린 국장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그린 국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지금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끊고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방금 국가안보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무수단리 기지에서 미사일 연료 주입이 시작됐습니다. 브리핑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연료 주입. 그건 발사 준비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었죠. 사라 윌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시간이 더 짧아진 겁니까? 예상 발사 시각이 앞당겨졌습니다. 36시간 후. 그린 국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밤 9시입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이 오전 9시 30분. 36시간이면 내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주말을 앞둔 서울 도심에는 수백만 명이 있을 겁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군사적 선택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선제 타격 말입니까? 프랑스 대표가 되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브리핑룸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제 타격. 북한 미사일 기지를 먼저 공격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면전을 의미했습니다. 휴전선 너머에는 수천 문의 장사정포가 서울을 겨냥하고 있었죠. 그린 국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군사 옵션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보전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라 윌슨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우리 5나라가 모두 실패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호학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걸 풀 수 있다는 겁니까? 그때 제니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젊은 분석관이 5개국 정보기관 대표들 앞에서 발언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입니다. 제니퍼의 목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렸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과 협력해야 합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사라 윌슨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요? 그들의 기술 수준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이 아닙니다. 제니퍼가 대답했습니다. 관점입니다. 한국은 북한을 우리와 다르게 봅니다. 같은 민족이었고 같은 언어를 쓰고 분단 이전의 역사를 공유합니다. 우리가 놓치는 문화적 맥락을 그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린 국장이 아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암호는 수학이 아니라 심리라고. 그렇다면 북한 사람들의 심리를 가장 잘 아는 건 누구일까요? 그린 국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클라크. 예, 국장님. 당신이 서울로 가십시오. 그녀의 눈빛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국가정보원과 직접 접촉해서 협력 방안을 찾으십시오. 시간은 36시간입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울. 지금 핵미사일이 겨냥하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까? 지금 즉시 출발합니다. 그린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공군 수송기가 대기 중입니다. 브리핑룸을 나서자 제니퍼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복도는 분주했습니다. 국방부 직원들이 급하게 오가고 있었죠. 선배님. 제니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괜찮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서울이요. 지금 미사일이 겨냥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36시간 후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가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제니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리. 저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한국 협력을 제안했잖아요. 당신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만약 틀리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도 답을 찾지 못하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도 계속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공군 대령 계급장을 단 조종사였습니다. 클라크 분석관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수송기가 대기 중입니다. 1시간 안에 출발합니다. 서울까지 직항으로 14시간 소요됩니다. 14시간. 서울에 도착하면 22시간밖에 남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과연 그 시간 안에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짐은 필요 없습니다. 대령이 말했습니다. 현지에서 모든 게 준비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 노트북과 보안 태블릿만 챙겼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북한 관련 자료들이 모두 들어있었죠. 사무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 수잔과 16살 딸 엠마. 작년 여름 휴가 때 옐로스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만약 서울에서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수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 봤어요.
북한이. 알아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좀 급한 출장이 있어요. 어디로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울이죠? 수잔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걱정하지 마요. 제가 말했습니다. 곧 돌아올게요. 네이선. 수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리하지 마요. 당신은 영웅이 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사히 돌아오면 돼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약속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20년 경력의 분석관이라지만 저는 현장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책상 앞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런 제가 지금 전쟁 직전의 도시로 날아간다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들이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국뿐이었습니다. 제니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배님, 차가 대기 중이에요. 저는 노트북 가방을 메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주저할 것 같았으니까요.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군 수송기 C-17의 엔진 소리가 귓전을 울렸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륙 30초 전입니다. 승무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DC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익숙한 땅, 익숙한 일상, 익숙한 방식들. 모든 게 될매 남겨지고 있었습니다. 수송기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넓은 화물칸에 덩그러니 놓인 좌석 하나.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륙 후 1시간쯤 지났을 때 보안 태블릿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린 국장이었습니다. 클라크, 서울 도착 즉시 용산구 국가정보원 본부로 가십시오. 강민준 팀장이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위성통신 분석 전문가입니다. 42살. 국정원에서 20년 근무했습니다. 강민준. 저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못 푼 걸 풀 수 있을까요? 태블릿을 내려놓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48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북한의 새 암호, 5나라의 실패, 미사일 연료 주입, 그리고 36시간이라는 시한. 왜 우리는 못 풀었을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게 있었습니다. 슈퍼컴퓨터, 천재 암호학자들,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 하지만 그 모든 게 소용없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걸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린 국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암호는 수학이 아니라 심리라고. 우리가 놓친 건 코드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 동안 저는 북한에 대해 아는 모든 걸 다시 정리했습니다. 김씨 왕조 3대, 주체사상, 선군 정치, 핵개발의 역사. 하지만 그건 모두 책에서 읽은 지식이었습니다. 데이터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한국 사람들은 다를 겁니다. 그들에게 북한은 단순한 적국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전까지 한 나라였고 지금도 같은 언어를 쓰고 이산 가족들이 생사도 모른 채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10시간쯤 지났을 때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식사 드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대신 커피를 부탁했습니다. 긴장되시죠?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저도 군 생활 20년 했지만 이런 임무는 처음 봅니다. 어떤 임무요? 한 사람이 전쟁을 막으러 가는 임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분석관일 뿐이에요. 그래도 가시잖아요. 승무원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커피를 마시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이 다시 울렸습니다. 제니퍼였습니다. 선배님,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요. 북한 내부 통신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뭔가 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발사 시간이 또 앞당겨진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패턴입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서울까지 4시간 남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후 2시였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양복 입은 남자 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라크 분석관님이십니까? 그중 한 명이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나왔습니다.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을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아파트들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거리에는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도시가 20시간 후 핵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운전하던 요원이 대답했습니다. 패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1000만 명이 한꺼번에 대피하면 더 큰 혼란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됐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용산구 국가정보원 본부는 생각보다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 끝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클라크 분석관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통역 요원이 즉시 영어로 옮겼죠. 저는 강민준입니다. 위성통신 분석팀을 맡고 있습니다. 42살의 강민준은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하시죠. 민준이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대형 스크린 6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각 화면마다 복잡한 데이터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신호 분석 그래프, 암호 패턴들. 저희도 지난 3일간 북한 암호 해독을 시도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줄도 뚫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막힌 건가요? 아닙니다. 민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접근을 시도해봤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바꿨습니다. 위성사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북한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였습니다. 이건 아리랑 7호가 어제 새벽 촬영한 사진입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해상도는 30cm. 지상의 신문 글자도 읽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미사일 발사대, 연료 탱크, 관제 건물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진이 아닌 다른 걸 봤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진동입니다. 진동이요? 예. 그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복잡한 파형 그래프였습니다. 아리랑 7호에는 레이저 간섭계가 탑재돼 있습니다. 원래는 지진 감지용인데 저희는 이걸 다르게 활용했습니다. 민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미세한 진동을 포착한 겁니다. 사람이 걷는 진동, 기계가 돌아가는 진동, 심지어 벽을 통과하는 음파까지.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안의 소리를 밖에서 듣는다는 건가요? 비슷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호화된 전파 신호는 못 들어도 물리적 진동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그럼 지금 북한 관제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히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지, 어떤 장비가 작동하는지, 심지어 타자기 소리까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11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관제실 건물의 진동 패턴입니다. 파형 그래프가 시간대별로 펼쳐졌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진동이 급증하는 구간이 보였습니다. 새벽 1시 30분. 민준이 그 구간을 가리켰습니다. 이 시간에 관제실 내부에서 격렬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최소 20명 이상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회의였을까요? 아니면 다툼이었을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동 패턴을 보면 급격한 움직임이 많습니다.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무거운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충격파. 평범한 회의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더 집중했습니다. 민준이 다른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40분. 그가 말했습니다. 이 시간부터 특이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화면에 규칙적인 패턴이 보였습니다. 짧고 긴 진동이 반복됐습니다. 이건 모스 부호 같은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식 타자기 소리입니다. 요즘은 컴퓨터를 쓰는데 왜 갑자기 타자기를 쓸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해킹을 피하려고요. 컴퓨터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니까 해킹 위험이 있지만 타자기는 완전히 독립적이니까. 정확합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컴퓨터로는 쓸 수 없는 뭔가를 타자기로 작성했습니다. 극비 문서일 겁니다. 그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타자기 진동 패턴을 분석해서 어떤 글자가 입력됐는지 역추적했습니다. 타자기 자판마다 미세하게 다른 진동을 만들거든요. 화면에 한글 문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단어 몇 개가 선명했습니다. 비자금. 저는 그 단어를 읽었습니다. 최고 존엄. 스위스. 민준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사일 발사 명령이 아닙니다. 뭔가 더 큰 게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자금. 김정은의 비밀 자금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미사일 발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더 있습니다. 민준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포착된 진동입니다. 새로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복잡했습니다. 숙청 명단. 민준이 화면의 단어들을 읽었습니다. 군부. 반대파. 제거.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부 숙청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민준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북한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김정은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미사일 발사를 막고 싶어 할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예.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암호를 풀지 못해도 내부에서 무너뜨릴 수는 있습니다. 그때 민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새로운 진동이 포착됐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오후 2시 15분부터 지금까지의 진동 패턴이었습니다. 이건.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진동 그래프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 건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강한 신호가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관제실뿐 아니라 군 막사, 통신소, 심지어 지하 벙커에서까지. 전면적인 움직임입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최소 300명 이상이 동시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발사 준비인가요? 아닙니다. 민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패턴이 다릅니다.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라.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정 건물 하나에서 비정상적인 진동이 포착됐습니다. 지하 벙커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정은이 머무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화면에는 규칙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고 뭔가 큰 물체가 옮겨지고 금속성 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성입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총소리가 들립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부 쿠데타인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준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진동만으로는 누가 이기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화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북한 땅 깊숙한 곳에서 지금 이 순간 뭔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쿠데타가 성공하면? 제가 물었습니다. 미사일 발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김정은은 더 빨리 발사 명령을 내릴 겁니다. 보복으로.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이 오후 2시 반. 예정된 발사 시각까지 18시간 반 남았습니다. 민준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긴 통화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북한 통신망 전체가 일시적으로 마비됐습니다. 10분 전부터 모든 신호가 끊겼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내부에서 김정은이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저는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쿠데타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정은을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민준이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미사일 기지는 독립적인 통신망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 통신망이 끊겨도 발사 명령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막을 수 없다는 건가요? 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말씀해보세요. 미사일 기지의 암호 시스템에는 백도어가 있을 겁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긴급 중단 코드. 김정은 자신도 통제력을 잃을 상황에 대비해서 만들어뒀을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 코드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타자기 진동 패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포착됐던 그 비밀 문서였습니다. 비자금 계좌 정보와 함께 다른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특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16자리 숫자 배열. 처음에는 계좌번호인 줄 알았는데 패턴이 다릅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복잡한 배열이었습니다. 이게 긴급 중단 코드일 수 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유사시에 대비해 기록해둔 것.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아닙니다. 민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숫자 배열을 프린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국정원 직원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북한 통신이 다시 복구됐습니다. 그런데 뭐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김정은의 음성이 포착됐습니다. 발사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예정 시각을 앞당겼습니다. 직원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오늘 밤 11시. 8시간 후입니다. 민준이 태블릿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쿠데타가 실패한 겁니다. 김정은이 살아남았어요. 저는 벽에 기대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8시간. 서울에 남은 시간은 고작 8시간 뿐이었습니다. 중단 코드를 지금 당장 써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민준이 머뭇거렸습니다. 만약 틀린 코드라면 북한이 우리가 감청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더 빨리 발사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어요. 민준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코드를 어떻게 미사일 기지로 전송할 건가요? 우리에게 북한 통신망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보안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들은 북한 군사망에 침투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린 국장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황 설명과 함께 16자리 숫자를 첨부했습니다. 답장은 3분 만에 왔습니다. 코드 전송 시도합니다. 결과는 15분 내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리랑 7호 실시간 피드를 띄웠습니다. 미사일 기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코드가 작동하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15분이 마치 1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미사일 기지의 진동 패턴, 열화상 이미지, 전파 신호.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코드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태블릿에 새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린 국장이었습니다. 클라크, 코드 전송 실패. 북한 시스템이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드를 입력하자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른 파일을 토해냈습니다. 암호화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입니다. 지금 분석 중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다른 파일이요? 무슨 파일이죠? 1분 후 대용량 파일이 전송됐습니다. 민준이 그걸 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방대한 양의 문서들이었습니다. 은행 계좌 내역서, 비밀 계약서, 그리고 사진들. 수백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문서들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 전체 내역입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위스, 룩셈부르크, 케이맨 제도. 총액이. 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00억 달러입니다. 민준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수천 명단. 지난 10년간 제거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사진과 함께.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수백 명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군인들, 관료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모두 김정은의 명령으로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공개하면 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이 정보가 북한 내부로 흘러들어간다면 김정은 정권은 순식간에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 정보를 공개하는데 며칠이 걸릴 텐데 미사일은 8시간 안에 발사됩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북한 주민들 대부분은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정보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큰 무기를 손에 쥐었는데 쓸 수가 없다니. 마치 열쇠는 있는데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북한 내부 네트워크라도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광명망이 있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북한 내부 인트라넷이죠. 하지만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돼 있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모든 게 막혀 있었습니다. 암호는 못 풀었고 중단 코드는 작동하지 않았고 결정적인 정보는 있는데 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민준의 직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더 창백했습니다. 미사일 기지에서 최종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그가 보고했습니다. 발사대가 수직으로 세워졌습니다. 민준이 위성 영상을 띄웠습니다. 거대한 미사일이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주변으로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6시간 남았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주말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6시간 후 이 도시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 수잔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클라크 씨. 민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는 포기하자는 건가요?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손에 쥔 카드로는 이길 수 없어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비자금 내역서, 숙청 명단, 사진들. 이 모든 게 무용지물이라니. 보안 태블릿이 울렸습니다. 그린 국장이었습니다. 클라크,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주한 미군 가족들 전원 철수합니다. 당신도 지금 당장 공항으로 가세요. 마지막 수송기가 1시간 후 출발합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민준을 봤습니다. 미국이 철수한답니다.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니까요. 당신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도 대피하지 않나요? 나갈 곳이 없습니다.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제 가족도 제 친구들도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저만 떠날 수 없어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떠날 수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면 됐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민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끝까지 여기 남을 겁니다. 1,000만 명과 함께.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안 갑니다. 뭐라고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민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함께 끝까지 가보죠. 민준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화면에 새로운 경보가 떴습니다. 북한 내부 통신량이 다시 폭증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외쳤습니다. 민준이 급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진동 패턴 그래프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았습니다. 평소의 10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뭔가 큰 움직임이 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양, 함흥, 청진, 원산. 북한 주요 도시 전역에서 신호가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때 제 태블릿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제니퍼였습니다. 선배님, 미국 정찰 위성이 이상한 걸 포착했어요. 북한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어요. 수천 명씩. 저는 그 메시지를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위성 영상을 띄워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미국 정찰 위성의 실시간 피드가 나타났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이 보였습니다.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100명, 200명, 500명. 숫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저들이 뭘 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전단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민준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비자금 정보가 북한 내부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북한 내부 세력입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쿠데타가 완전히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살아남아서 정보를 퍼뜨린 겁니다. 저는 다른 도시 영상들을 확인했습니다. 함흥, 청진, 원산. 모든 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침묵했습니다. 그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오후 6시, 7시, 8시. 발사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회의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친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20년간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보는 힘이지만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위성, 암호, 진동 분석. 하지만 결국 결정을 내리는 건 사람이에요. 북한 주민들, 군인들, 관료들. 그들이 움직여야 뭔가 바뀝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에만 의존했습니다. 컴퓨터, 위성, 암호 해독.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선배님. 민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떠날 수 있었는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아내와 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화도 느꼈습니다. 후회 안 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옳은 일을 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민준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화면에 또 다른 경보가 떴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이었습니다.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입니다. 직원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 카운트다운 숫자가 떴습니다. 1시간 30분.
발사까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뭘 할 수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정보를 더 빨리 퍼뜨려야 합니다. 민준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군부에게 직접 전달해야 해요. 그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북한 군 통신망 구조도였습니다. 우리가 중단 코드를 보낼 때 시스템에서 토해낸 파일들.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 안에 군부 고위층 연락망도 있었습니다. 암호화되지 않은 채로. 저는 그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직접 보낼 수 있다는 건가요?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민준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북한 군부가 우리를 믿을까요? 외부에서 온 정보를 신뢰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준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진짜 정보라도 적국에서 온 것이라면 의심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부에서 온 것처럼 보인다면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뜻이죠? 쿠데타 세력이 살아남아 정보를 퍼뜨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그들인 것처럼 위장하는 겁니다. 내부 고발자처럼. 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북한 군부 내부 통신 방식을 흉내내면. 그가 급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 도왔습니다. 비자금 자료, 숙청 명단, 사진들을 북한 내부 문서 양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이름으로 보내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숙청 명단을 다시 봤습니다. 수백 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리영철. 제가 그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북한군 총참모장이었던 사람. 작년에 숙청됐다고 알려졌죠. 그 사람 이름으로 보낸다는 건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예.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죽었다고 알려진 고위장성이 살아서 내부 고발을 한다면 군부는 믿을 겁니다. 최소한 확인은 하겠죠. 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키보드를 쳤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가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북한 군부 고위층 30명에게 동시에 전송할 예정이었습니다. 동지들에게 고합니다. 민준이 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나는 리영철 총참모장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최고 존엄의 범죄 증거를 공개합니다. 비자금 300억 달러. 무고한 동지들의 숙청.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과연 이게 먹힐까요? 보냅니다. 민준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계속됐습니다. 1시간 10분, 50분, 40분.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모르는 게 분명했습니다. 30분, 20분. 그때 갑자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북한 내부 통신망에 새로운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군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직원이 외쳤습니다. 평양 인민무력부 건물에서. 민준이 위성 영상을 띄웠습니다. 군 고위 장성들이 속속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15분까지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수달리 미사일 기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성 영상 속 미사일 기지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멈췄습니다. 발사대 주변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기술자들이 모두 동작을 멈췄습니다. 뭔가 명령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민준이 진동 분석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관제실에서 긴급 통신이 포착됐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카운트다운은 10분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발사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직원이 외쳤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직으로 서 있던 미사일이 천천히 수평으로 누웠습니다. 발사 준비를 해제하고 있었습니다. 멈췄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발사가 중단됐어요. 저는 그 순간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멈춘 건가요? 정말로 끝난 건가요? 평양에서 긴급방송이 나갑니다. 다른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민준이 북한 방송 신호를 가로챘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북한군 장성 제복을 입은 50대 남자였습니다. 나는 리영철 총참모장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리영철. 우리가 이름을 빌린 바로 그 사람. 그가 정말 살아있었습니다. 나는 작년에 죽지 않았다. 리영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숨어서 진실을 모았다. 최고 존엄의 범죄를. 그리고 오늘 동지들과 함께 일어섰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군 장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2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인민을 배신한 독재자를 거부한다. 리영철이 선언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중단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한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쿠데타가 성공한 겁니까? 정말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 건가요? 김정은은 체포됐다. 리영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비자금과 숙청의 증거가 공개됐다. 이제 북한은 새로운 길을 간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민준이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요. 정말로 끝났어요. 저도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태블릿에 메시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린 국장, 제니퍼, 미국 국방부, 백악관. 모두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클라크, 확인해 주십시오. 미사일 발사가 정말 중단됐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확인합니다. 발사 중단. 쿠데타 성공. 위기 종료. 회의실 밖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서로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민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클라크 씨, 당신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진동 분석을 생각해내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리영철이 살아있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의 덕분이죠.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들이 안전하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며칠 후 북한에서 또 다른 방송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임시정부가 구성됐고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놀라움과 환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린 국장이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그녀는 저와 민준을 만나 악수를 나눴습니다. 두 분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건 정보를 공유한 것뿐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세상을 바꾼 건 북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일어선 겁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보는 힘이지만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민준과 함께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일주일 전 이 도시는 핵 공격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화로웠습니다. 이상하죠? 민준이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암호를 끝내 풀지 못했는데 위기가 해결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20년간 저는 책상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데이터만 보고 숫자만 믿었죠. 하지만 이번에 배웠어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그들의 두려움, 희망, 용기. 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분석관이 되겠네요. 아니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 수잔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받았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요. 수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북한이. 당신이 거기 있었던 거죠? 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곧 집으로 갈게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수잔이 울먹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 그래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클라크 씨. 민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까요? 그럴 겁니다. 제가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에요. 신뢰입니다. 그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사흘간의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단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이번 사건에서 진짜 중요했던 게 뭐였을까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암호를 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승리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답이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시각, 북한 내부의 용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국경을 넘은 신뢰. 이것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이틀 후 저는 인천공항에서 워싱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민준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우리는 악수 대신 포옹을 나눴습니다. 또 만나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반드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떠나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잔과 딸 엠마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엠마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영웅이 됐어요? 엠마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났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옆에 있었고 서울의 불빛들이 평화롭게 빛났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는 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2025년 3월 세상은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두 분석관이 국경을 넘어 만들어낸 신뢰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세계정보기관 협의회 특별상을 수여합니다. 6개월 후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장이었습니다. 강민준이 단상에 올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50개국 정보기관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미국 그린 국장도 영국 사라 윌슨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시상식이 끝난 후였습니다. 민준 씨. 제가 복도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축하합니다. 클라크 씨. 민준이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셨어요? 당연하죠.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축하만 하러 온 건 아닙니다. 민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는 주변을 둘러본 후 그를 빈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보안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준이 화면을 봤습니다. 중국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중국이 새로운 암호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북한 것보다 100배는 더 복잡합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중국 군함 30척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침공 준비인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호주 모두 같은 신호를 잡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암호를 못 뚫고 있습니다.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리랑 8호가 작년에 발사됐죠? 더 정밀한 센서를 탑재했다고 들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해상도가 15c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요? 수중 음파 탐지도 가능합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잠수함의 프로펠러 소리까지 잡을 수 있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이번에는 한국이 주도합니다.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보 공유도 작전 계획도 우리가 중심이 돼야 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주도권을 내놓는다? 워싱턴이 받아들일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주도로 하겠습니다. 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급 보고서를 워싱턴으로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작전명 태평양의 눈. 한국 주도 다국적 정보작전 제안이었습니다. 사흘 후 백악관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국가정보원 지하작전실에는 10개국 분석관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모두가 한국의 지휘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48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또 48시간이라니. 이번에는 다릅니다. 민준이 화면을 켰습니다. 우리는 이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화면에 아리랑 8호의 실시간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대만 해협, 중국 군함들, 그리고 물속 깊은 곳의 잠수함들.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겁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들리지 않는 걸 듣는 거죠. 자, 시작합니다. 대만 해협 위기. 그것이 우리의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지하 5층. 이번에는 더 깊은 곳이었습니다. 최고 보안 등급 작전실이었죠. 클라크 씨, 이쪽입니다. 민준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거대한 스크린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대만 해협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었습니다. 중국 군함 30척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어제부터 중국 전투기 150대가 푸젠성 공군기지에 집결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침공 개시는 언제로 보십니까? 48시간 아닙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북한과 달리 중국은 내부 분열이 없어요. 완벽하게 통제된 군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막습니까? 민준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아리랑 8호가 흥미로운 걸 포착했습니다. 화면에 중국 남부 해안 지하시설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습니다. 해저 터널입니다. 민준이 확대했습니다. 대만까지 연결된 비밀 통로예요. 10년 전부터 건설했습니다. 위성으로도 못 찾았던 겁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지상 침공이 아니라 지하 침투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수부대 5,000명이 터널을 통해 대만 본토로 들어갈 겁니다. 해군과 공군은 눈속임이었어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세상에. 전 세계가 바다만 보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동을 봤습니다. 터널 안에서 수천 명이 이동하는 진동을요. 그가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밤부터 진동이 급증했습니다. 침투가 시작된 겁니다. 대만 정부는 아나요? 모릅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알려줘야 해요. 바로 그때 작전실 문이 열렸습니다. 10개국 분석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방위성 국장, 호주 정보국 부국장, 미국에서는 그린 국장이 직접 왔습니다. 모두 모였습니다. 민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작전명 태평양의 눈을 게시합니다. 화면에 작전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1단계.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아리랑 8호로 터널 내부 정밀 스캔. 특수부대 정확한 위치 파악. 2단계. 대만 정부의 정보 전달. 터널 출구 봉쇄 작전 지원. 3단계. 중국 내부 통신 역추적. 작전 지휘부 위치 확인. 일본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이 우리가 감청하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죠? 알게 내버려 둡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심리전입니다. 그린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억지력이 필요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민준이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작전실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10개국 분석관들이 각자 위치에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아리랑 8호가 전송하는 실시간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터널 입구 확인. 일본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특수부대 이동 속도 계산 완료. 호주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대만 출구 위치 3곳 특정. 캐나다 분석관이 화면에 표시했습니다. 저는 민준 옆에 서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이 10개국 정보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클라크 씨. 민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제 차례요? 백악관에 보고하십시오. 민준이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 주석에게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보안 전화를 들었습니다. 워싱턴은 지금 한밤중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긴급 보고드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해저 터널입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한국 아리랑 8호 위성 데이터입니다. 지금 전송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낸 후 30초가 지났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보좌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통령께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이제 중국이 움직일 겁니다. 어떻게요? 후퇴하거나.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니면 더 빨리 공격하거나. 화면 속 중국 군함들이 여전히 대만 해협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바다가 아니라 땅속에 있다는 걸.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48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 작전실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모두가 잠도 자지 않고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민준이 중국어 원문을 띄웠습니다. 통역관이 빠르게 번역했습니다. 대만 해협 군사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외부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강경하게 나오는군요. 그린 국장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블러핑입니다. 진짜 신호는 따로 있어요. 그가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터널 내부 진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30분 전부터요. 저는 그래프를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진동 강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멈춘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민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후퇴하는 겁니다. 일본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민준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특수부대가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어요. 중국 본토 쪽으로. 작전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무 쉽게 물러나요. 민준이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중국이 10년을 들여 만든 터널인데 우리가 발견했다고 바로 포기할까요?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른 경로를 찾아보세요. 민준이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아리랑 8호전 해역 스캔. 놓친 게 있을 겁니다. 분석관들이 다시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났습니다. 찾았습니다. 싱가포르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지점이 표시됐습니다. 대만 북쪽 해역이었습니다. 또 다른 터널입니다. 민준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진짜였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첫 번째 터널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견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첫 번째는 미끼였습니다. 민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찾는 동안 진짜 부대는 두 번째 터널로 이동한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린 국장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대만 출구까지 3km. 호주 분석관이 계산했습니다. 현재 속도라면 2시간 후 도착합니다. 민준이 즉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대만 국가안전국이었습니다. 북부 해안 긴급 경계하십시오.
민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좌표를 보냅니다. 2시간 안에 적 특수부대가 출현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그가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대만의 몫입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 지휘부를 찾아야 합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작전을 중단시키려면 머리를 쳐야 해요. 그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중국 내륙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500km 떨어진 산악지대.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군사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전을 지휘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합니까? 일본 국장이 물었습니다. 중국 본토 한가운데인데요. 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저를 봤습니다. 클라크 씨, 미국 국가안보국에 사이버 공격팀이 있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중국 군사망에 침투할 수 있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요. 지금이 전쟁 직전입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사이버 공격이냐, 실제 전쟁이냐. 저는 보안 전화를 들었습니다. 워싱턴 국가안보국으로 연결했습니다. 사이버 작전 승인을 요청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표는 중국 군사 지휘망입니다. 대기하십시오. 전화 너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가장 긴 3분이었습니다. 승인됐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작전명 드래곤 슬레이어. 지금 개시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좌표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리랑 8호가 중국 벙커를 정밀 스캔했습니다. 통신 안테나 위치, 전력 공급선, 환기구. 모든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데이터 전송 완료. 독일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사이버팀이 중국 군사망을 뚫고 들어가는 동안 대만군은 터널 출구를 포위하고 우리는 모든 걸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클라크 씨.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북한보다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성공해야죠. 민준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합니까? 미국 사람이 왜 한국에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국경은 지도에만 있어요. 평화는 모두의 것이니까요. 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바로 그때 화면에 경보가 떴습니다. 미국 사이버팀이 중국 군사망 침투 성공했습니다. 캐나다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작전실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민준이 있고 한국이 있고 평화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니까요. 중국 지휘부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미국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화면 속 중국 벙커에서 모든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성공한 겁니다. 지휘부는 이제 터널 속 특수부대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대만군이 터널 출구를 봉쇄했습니다. 일본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위성 영상에 대만 해병대가 터널 출구를 에워싼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갑차 헬기, 병력 1000명. 완벽한 포위망이었습니다. 민준이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이제 중국 특수부대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와서 항복하거나 안에서 굶어 죽거나.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 30분. 터널 출구에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호주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중국 군인들이 손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10명. 계속 늘어났습니다. 항복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전실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10개국 분석관들이 서로 악수하고 포옹했습니다. 그린 국장이 민준에게 다가와 두 손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세계가 당신들에게 빚을 졌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아침 하늘이 맑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오후 베이징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대만 해협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한다.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함을 철수시킨다.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CNN, BBC, NHK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중국이 갑자기 물러났을까?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 지하작전실에 있던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만 해협 위기는 평화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이는 국제공조의 승리입니다.